좀 늦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찍 오신 분이 더 중요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주제가 그 이상심리, 또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받으신 내용들은 이론적인 게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실생활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강의가 가장 농론하는 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졸업할 때가 됐는데 계속 여기서 불러주니까 나오고는 있는데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거의 뭐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듣는 분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나도 좀 이상이 있구나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놀라실 게 없고 놀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만약 놀라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분이세요. 말하자면 나는 100%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그런 분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우리가 조그마식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점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정신과 하면은 상당히 좀 막연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시작할 때만 해도 70년대거든요. 그냥 30년 전이니까 정신과를 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살겠나 저희 집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왜 하필이면 그런 과를 하려고 하느냐. 그 당시만 해도 좀 이상하면 청량리 쪽으로 가봐라 이런 말이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고 실제로 청량리에 뵙기는 병원이 없었어요. 당시에는요. 그런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발전을 해서 정신과에 가는 것이 조금 용이해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편견이 심합니다. 정신과에 다녔다 하면은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과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영화나 무슨 비디오를 빌리다 보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변호사하고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그만큼 파퓰러하고 미국에서 포드 대통령 부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치료받고 다음에 그 알코올 중독 센터를 말하자면 재직 중에 중점 사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명한 배우 리지 테일러가 나중에 정신과에 가서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가지고 만났던 남자가 상대편 남자도 알코올 중독자였죠. 그렇게 미국에서는 정신과 가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고민이 있으면 간다는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정신치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기관에서 물론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찰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점을 치시는 분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꼭 정신과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어디 가든지 도움이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치료를 해주는 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텔레비라든지 혹은 사랑의 전화에 강의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잘해줄 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올바르지가 않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가서 만나보고 정신치료는 장기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과나 내과에 가서 잠시 무슨 맹장 수술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랜 동안 치료를 받다 보면은 상대방의 인격이 나타나니까 그런 유명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치료하는데 다만 너무 무식하면 안 되겠죠. 의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과거에는 정신과가요 무슨 마음만 잘 먹으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야 네가 마음만 잘 먹으면 되지. 정신과를 뭐하러 가느냐. 마음만 바꿔 먹어라. 근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통 우리가 흔히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제3자가 보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쓸데없는 고민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이로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 난다. 그러면 왜 쓸데없는 열이 나느냐 하고 그럼 해열제도 먹지 말고 견디면 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지치고 나중에 병이 악화돼서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해열을 안 시킨다면은.
그래서 우리 해열제도 쓰는 거고, 사실 열 나는 것도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겁니다. 뭐 열이 나지 않는다면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병균이 침입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하고 병균하고 싸우는데,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게 열이거든요. 그 열이 나면은 그거 신호가 돼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아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거나 할 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든지 뭐에 집착한다든지 할 때도 그것은 필요한 건데, 다만 그런 생각들이 왜 떠오르는지를 당시에는 모르니까 문제죠. 우리가 당시에 그 고민하고 있을 당신, 그런 걸 이제 도와주는 게 정신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정신질환은 오늘 여기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은 111쪽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신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체적인 질병, 환자의. 만약 그걸 모르고 그냥 미스하면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의사가 파상풍으로 환자가 왔는데 계속 경기를 하고, 그러니까 간질로 알고 계속 진정제를 줬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죠, 말하자면.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요즘도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성 뇌막염이다 하면은 이열만 있고 두통만 있어요. 가끔 토하기도 하고. 그걸 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정신과에서 의사가 상담한다고 계속 붙잡고 뭐 신정제를 주고 두통약을 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잘못하면 악화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신과 의사는 상담을 잘하기에 앞서서 신체적인 질병을 잘 감별할 수 있는 의사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굉장히 난폭해져서 왔다, 55세가 넘은 분이. 그랬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원했을 때는 거의 루틴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검사가 있는데, 그게 성병 검사예요. 예를 들어서 매독 검사를 해서 매독균이 뇌로 올라가면 그걸 갖다 우리가 신경매독, 뇌매독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신 이상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 뭐 망상을 갖는다든지,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독약을 탄다든지, 병원에서 간호사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자기 기운 빼는 약을 주고 있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한 15년 전에 어떤 대학병원에서 이런 의자예요. 의자인데 이렇게 병원에서는 되게 텔레비를 놓고요, 환자들과 같이 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근데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간호사를 특별히 좀 안 입고 있게 생각했는가, 미흡게. 그 환자가 그 간호사가 늘상 약을 줬었으니까 그 간호사를 뒤통수를 이걸로 내리쳤는데 죽었어요. 죽고 그 간호사가 받은 보상은 그 당시 돈으로 400만 원에 지금 한 4천만 원쯤 될는지 모르죠. 그만큼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신과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하등에 처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현실감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의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니까 그분은 처벌받지 않고 그 후에 결국은 앞으로 오십시오. 치료하고 귀가 조치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거리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피하는 게 좋지, 가서 자꾸 대결하려고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결하게 되면은 막상 법정에 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벌금을 물릴 수도 없어요.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동네에 차를 많이 세워놨는데 뭐 10대를 방화해서 다 태워버렸다.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어떤 정신과 의사가 특별히 여기에 나중에 나오는데 성격장애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성격장애는 병원에는 잘 안 오는 병입니다. 성격에는 이상이, 사람은 누구나 내 성격은 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사람들이 내 성격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성격이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 건데, 그런 성격장애 중에서 반사회성 성격을 뭐 오랜 동안 연구했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결국은 그 반사회성 성격 환자한테 목 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침부터 좀 끔찍한 얘기만 하는데, 그만큼 위험 부담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저 같은 경우는 좀 괜찮습니다. 시내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용인정신병원이라는 대형 정신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만성 환자들이 있는데 만성 환자하고만 지내는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적으로 병들 수가 있어요. 그냥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지고 이게 병이 낫는 건가 안 낫는 건가 그렇게 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 스스로가 어떤 그 병이 드는 수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포자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정신과를 선택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무슨 그 자유에서 도피를 쓴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미국에 그분이 마지막에 죽을 때 물어봤어요. 어떤 기자들이 왜 하필이면 정신과를 택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었더라도 문제를 극복하면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전혀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련을 마쳤는데 저하고 정신과를 3명이 처음 지원했는데 여기서 한 분하고 한 분은 군대도 갔다 오고 경험이 많은 분인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한 6개월 하다가 왜 내가 계속 남의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괴로운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있기 힘들다 해서 그만둔 적이 있는데 일단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야 정신과 의사를 하지. 또 하나는 친구들이 흔히 이 성탄절이나 어디 연말에 가면요 어디 뭐 모임 장소에 가서 구석으로 끌고 가서 야 정수야 뭐 우리 아들이 이런데 참 그럴 땐 정말 괴로워요. 난 이게 모임에 친구 만나러 나온 거지 상담하러 나온 거 아니거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만나면 야 너는 남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재미있지. 근데 재미로 듣지 않습니다. 재미로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치료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일생 동안을 남의 괴로운 얘기만 듣고 그것도 활동이 적습니다. 말하자면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체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체력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매주 산에를 가는데 산에 가는 게 건강에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교재로 바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 병원 설명을 드렸는데 기질적 정신장애하고 시민성 정신질환 112 혹시 교재가 없으셔도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보면 크게 정신질환은 두 분류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인 거, 또 하나는 시민성인 거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은 오히려 시민성인 것도 기질적인 것에 가까운 걸로 보는 그 추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엔돌핀 많이 듣죠. 엔돌핀이 많이 나면 좋겠죠.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이상구 박사가 선풍을 일으켰던 건데 엔돌핀은 굉장히 코티솔하고 엔케팔린하고 그다음에 엔돌핀하고 굉장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우리 그 진통제인 몰핀의 약 15배나 강한 일종의 진통 효과가 있는 자연적인 진통제예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러니까 산모들이 막 진통을 할 때는 엔돌핀이 10배, 20배, 100배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엔돌핀이 나오면 쑥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엔돌핀이 더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이제 이상구 박사가 얘기한 건 그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는 뜻이지 웃는다고 해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리가 그 미국에서 최근에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과 비관적인 성격 우리가 보통 야 너 성격을 낙천적으로 고쳐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낙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오랜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에 더 정확히 우리 머릿속에 그 엔돌핀처럼 세로토닌이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짧은 사람은 비관적인 성격을 하고요. 유전자 구조가 긴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자를 타고난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인생을 보는 태도는 바꿀 수가 있지만 유전자 자체를 바꾸긴 어려워요. 말하자면 그럴 수는 있을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 내 자식은 낙천적인 성격을 낳아야 되겠으니까 유전자 세로토닌이 긴 남자의 뭘 받아서 무슨 출산을 한다면은 낙천적인 아들을 낳을 수 있겠지만은 그 유전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우리 정신적인 병들이 대부분이 이런 과거에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실망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사실은요. 다만 어떤 뚜렷하게 유전자가 규명이 된다든지 발견이 된다든지 그런 병은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간질이다 하는 것도 약 4%만 유전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간질병은 다 유전한 걸로 알지만 예를 들어 출산할 때 난산을 했다든지 어려서 열성경기를 다른 사람보다 5배 많이 했다든지 하면은 추후에 간질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 뿐이지 날 때부터 간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유전성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4%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질은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간질 환자를 한 번쯤 보고 있었을 테니까 길에 가다 넘어져서 막 몸을 떨면서 경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깨나더라. 끔찍하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는 지극히 일부고요. 간질은 대부분 밤에 일어납니다. 잘 때, 수면 중에. 우리 집 애가 어느 날 자꾸 야뇨증을 보인다. 그러면 순수하게 야뇨증일 수도 있지만 간질일 수도 있어요. 되게 간질하다가 소변을 본다든지 혀를 깨문다든지 90%가 야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간질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이런 간질은 과거에는 굉장히 잘못되게 이 퍼셉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 있어요. 한방에서는 간질에 대한 치료약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양약을 가져다가 환약으로 만들어주는 수가 거의 99.9%이기 때문에 약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과거에 한방에서는 간질에 대한 약이 없으니까 어떤 나쁜 말을 썼냐면 천질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책임을 회피하기엔 방법이 불가하죠. 왜 하늘이 병을 줍니까? 하늘은 병을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치료할 약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그 인구 200명에 하나 내지 1000명에 하나꼴로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200명이 하나면 0.5%고요. 1000명에 하나면은 약 0.1%가 되나요? 그렇게 많습니다. 간질이라는 병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다쳤다. 뇌막을 다쳤다 하면 간질이 일어날 확률이 90%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머리를 다친 뒤에 신경외과 의사가 무슨 약을 이 약은 최소한도 6개월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오세요 하는데 한 달 정도 먹다가 귀찮아요. 아무 이상도 없고 머리도 안 아프고 안 가는데 한 1년 뒤쯤 간질이 나타난다.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사들이 얘기를 할 때는요. 왜 그런가를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의사하고 얘기하는 시간은 짧고요. 우선 가서 검사부터 하라고 하니까 또 의사들은 많은 환자를 봐야 대학병원의 경우에 월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월급이 차등계예요. 지금은요. 이 기업체나 똑같습니다. 기본 월급이 있고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린 의사만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병원들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걸 탓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박리담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몇 마디 하려면 자꾸 나가라는 눈치거든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진료가 되지 않습니다. 내과 교과서에 해리슨이라는 내과 텍스트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진이에요. 무슨 MRI 검사, 피 검사, 무슨 소변 검사가 아닙니다. 내과 의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든 의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우선은 굉장히 좀 복지를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이 의료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누구나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니까. 그건 당연하죠.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정부에서 너무나 모든 걸 선심성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게 말하자면 정당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싸구려 감기는 의료보험이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엄청난 큰 병원 거의 90% 내가 부담한다면 의료보험에 들은 이유가 의미가 없죠.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기질적 정신장애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병들을 제가 이렇게 쭉 그냥 순서 없이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병들은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5번에 암에 의한 기질적 정신장애 이런 거 있는데 전두엽 증후군. 저한테 어떤 의사 한 분이 입원했었어요. 그분은 그 약물 중독이었거든요. 약물 중독은 과거에는 전부 다 입원하게 되면은 검찰에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처벌받습니다. 마약 중독까지도. 근데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약이 확산돼가지고 치료는 안 되고 맨날 마약사범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치료는 하되 신고는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경찰이 잡으러 왔다 하게 되면 알려줘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성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이 전두엽에 사실은 암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술하고 지금 괜찮은데 우리 머리라는 게 전두엽도 있고 축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뭐 간내도 있고 또 소뇌도 있고 그런데 전두엽 쪽에 어떤 암, 달리 말하면 종양이 생기게 되면 성격이 아주 거칠어진다든지 괴팍해진다든지 달리 말하면 성격 이상자처럼 변합니다. 했을 때는 반드시 MRI를 찍어봐야 돼요. 이분은 자기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MRI를 찍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 돈 든다. 내가 왜 찍을 필요가 있느냐. 난 안 찍겠다. 그래서 거의 강제로 찍었는데 결국은 그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하시고 지금은 거의 다른 완전히 좋아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선은 제일 빨리 죽는 이유가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확신을 하고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또 여자하고 남자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병원을 찾는 빈도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적어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12번 간다면 남자는 8번 정도, 호주에서 연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여자들보다 7, 8세 짧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여자들은 질병에 강한 그 유전자를 자꾸 유전자 얘기하는 유전자가 2개 있어요. XX 유전자로 되어 있죠, 여자들은.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 X가 그 질병을 이겨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7, 8세 이렇게 더 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성 정신과 의사는 뭐 마가렛 미드란 여사인데 그 여자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은 잘 돼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일찍 죽고 많은 돈을 남겼는데 그 과부가 젊은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냐. 남자는 유산을 남기고 가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 해외 토픽을 보니까 중국에서 56세 먹은 아주머니가 뭐 신랑감을 구한다 그러니까 24세부터 뭐 몇 세까지 수천 명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는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엔지니어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중에 36명을 선택을 해서 자기 결혼을 하겠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죠. 뭐 나는 여자 얼굴 안 보고 사귄다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여자들은 뭐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해. 자기 나 사랑한다는 그게 가장 으뜸 거짓말이라고 지난번에 4월 1일 날 문화일보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두엽 증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부 외상각과 뇌증후군이 있는데 머리를 다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물론 어디를 다친다고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머리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같으면 센터기 때문에 고장나면 이제 완전히 헛도는 인생이 되거든요. 심장도 갈아 낄 수 있지만은 간도 이식할 수 있지만은 머리는 갈아 낄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왔어요. 도저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근데 머리를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7번에 내분비 대사면 영양장애 수반된 뇌중 이런 것들은 드문데 예를 들어서 7번에 우리가 갑상선 내 이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식은땀도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손발도 저리고 해서 보통은 정신과에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갑상선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갑상선 이상으로 오는 일종의 정신 증세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뭐 체중도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 신체적인 병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약물이나 동물에 의한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진정제, 최면제, 환각제, 뭐 자극제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가지는 중독이 돼 있죠. 대부분이 뭐 커피도 여기 들어갑니다. 카페인.
카페인을 하루에 5잔 이상 드시면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년기 및 초록이 치매. 치매는 여러분들 골치 아픈 병, 예를 들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라고 하잖아요. 알츠하이머는 독일의 그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일단 치매 환자가 집에 생기면요, 여러 가지 가족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자꾸 자기 아들을 옛날 애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서 자꾸 아들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다든지 또 무슨 며느리를 껴안으려고 한다든지, 시아버지가 또 밤내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는다든지,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물을 계속 내리고 계시다든지,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병원에서도요, 요즘은 치매 전문 병원들이 생긴데 치매 환자를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못 봤습니다. 별도로 한 사람 직원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데 치매는 누가 걸릴지 잘 모르죠. 다만 미리 어떻게 예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만 과거에 잘못된 개념으로 고스톱을 열심히 치면 치매 안 걸린다, 그건 정확치 않아요. 독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든지 열심히, 또 예를 들어서 치매도 종류가 많으니까 일부러 혈관성 치매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때문에 온다든지 뇌혈관에 어떤 찌꺼기가 낀다든지, 우리 뇌는 우리 전체 몸무게 2%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몸에 도는 피의 15%가 항상 돌지 않으면 어지러워서 쓰러진다든지 정신을 못 차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약 140억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뇌세포가 하루에 여러분들 머리에서 5만 개씩 소멸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일어나 5만 개 정도 소멸한다고 그래요. 학자들 주장이니까 맞겠죠. 근데 그러더라도 황소 등에 털 하나 빠지는 격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5만 개 죽는다고 해서 별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나쁜 것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걸 과용했을 때는 그만큼 내가 빨리 망가지겠죠. 그래서 실제 노인들의 뇌를, 예를 들어 80 먹은 노인의 뇌를 그분의 18세 때 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약 18% 정도, 20% 정도 뇌가 줄어든다고요, 무게가요. 이렇게 호두과자처럼 줄어들죠. 그래서 다만 그런 걸 담배나 이런 해로운 것들이 촉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배 같은 거 안 피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민성 정신질환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기 보면 학령기 정신질환, 그 다음에 청소년기 정신과적인 문제, 정신과적인 치료 등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강의 듣는 내용을 역과적에서 대강 1년 정도에 걸려서 학생들한테 거의 매주겠죠. 매주 2시간이나 3시간 강의해야 되는 내용을 단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지, 아무리 강의가 훌륭하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소 제가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까 오버페이스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어떻게 학문적으로만 얘기하지, 학문적으로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성 정신질환,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어떤 순수하게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마음의 병. 아까 말씀드린 기질적 정신장애는 실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고, 지금도 한의사 선생님들은 다 마음의 병이고, 심장이 허해서 그랬던 모든 것을 도올 김용옥의 강의를 들어봐도 심장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심장에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심장에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정신과 의사들하고는 정 개념이 다릅니다. 모든 문제는 정신과는 뇌 쪽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뛴다. 그럼 심장이 혼자 뛰는 건 아닙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자율신경이, 우리가 스트레스 주위에서 지금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건 머리에서 불안을 느끼는데 뛰는 건 심장이 뛰죠. 그런 경우는 자율신경이 극도로 긴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식은땀이 난다. 그것도 자율신경이 긴장이 일어나니까 그러거든요.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한문하고는 달라요. 한문이는 자율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신경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신경은 이런 건 수의신경이라고 합니다. 수의신경.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율신경 기능이 항진됐을 때
말하자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정신병, 신경증, 약물남용, 성격장애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7번까지 제일 중요하고요. 그 하기 전에 113쪽에 보면 인간의 적응과 방어 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116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성장과 정신건강이 있고요. 내용들을 제가 다른 교재를 쓰신 분보다 굉장히 자세히 써놓은 이유가요. 나중에라도 책을 보고라도 알 수 있도록 혹시 조르셔도 되고 강의를 안 들었더라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강 넘어가겠는데 여기 111쪽에 있는 부분은 이 병에 관한 건 다 써놓지를 않았어요. 다 써놓으려다 보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어떤 방어, 어떤 기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병이 일어나느냐가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적응과 방어 기제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쪽 병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방어를 하죠. 적응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한참 봤는데 바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그 개구리라든지 그런 게 있죠. 또 어떤 꽃인 줄 알았는데 나비가 있고. 그러듯이 아주 우리가 보면 하등 동물에 속한 그런 동물들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죠. 사람들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방어 수단도 굉장히 고등화되어 있죠. 어떤 정신적인 방어를 하죠. 물론 옷 입는 것도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입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들은 검정 옷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또 노인이 되면 저도 이제 노인의 말하자면 저는 이제 노인 분류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58세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친구들하고 가면 그런 얘기 하는데 노인들이 되면 자꾸만 컬러풀한 옷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늦게 볼까봐 일부러 그러는 거죠, 사실은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거나도 보면 예쁜데, 젊은이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주위에 친척분 중에 혹시라도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분을 한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분들은 재산을 다 말아먹을 때까지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그렇게 그 아내가 쪽박 찰 때까지. 일종의 거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나는 꼭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한다고요. 근데 이런 방어는 여러분들 친구들 모임에 보면 매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가 항상 있죠. 길이 막혔다, 지하철이 끊겼다, 또 집에 시어머니가 왔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능하면 제 시간에 오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맨날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분이 있고요. 또 정확하게 갚는 분이 있고 이런 그 방어는 결국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처럼 어떤 유전자계적인 부분도 있어요. 다만 자라면서 어떤 부모나 형제 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자녀들이 수가 적으니까 지나치게 자녀들한테 열정을 쏟죠. 그게 과보호라고 하는데 오버 프로텍션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 거의 90%가 해로워요. 과거에는 외삼촌, 친삼촌, 오빠, 동생,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섞여 사는 가운데서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집에서 이렇게 하고 지하철에서 방방 뛰고 돌아다니고 음식점에서 난리를 쳐도 만에 하나 누가 얘기하면 우리 집에 기죽일 일이냐 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건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배려를 안 합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방어예요.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자기애적인 방어, 미숙한 방어, 신경증적인 방어, 정신병적인 방어, 성숙한 방어.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놨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과연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는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방어만 취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자기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몰라도 정신병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신경증적인 방어만 쓰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경증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미숙한 방어, 예를 들어서 행동화라는 게 있죠.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보실 수밖에 없는데, 미숙하다. 어떤 사람은 막 떨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뭐라고 좀 자기 꼬집으면 그냥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과부고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뭐 나자빠지면 바르르 다 빠지면 부모가 다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남편하고서 맨날 트러블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다 해줬는데 남편도 다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많으니까 우선 때를 쓰고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혼율이 하루에 333쌍 결혼해서 최근 통계 보니까 71쌍이 하루에 이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입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만큼 서구적으로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희 부모나 저희 또래는 가능하면 참고 살았어요.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참습니다. 내가 왜 참느냐? 그리고 너무 여건이 신장이 돼가지고 뭐 매 맞는 여성만 여기서 상담하지만 매 맞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막 엄청나게. 그리고 겨우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남자들은 여자 속에서 나온 포유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자보다 사실은 약해요. 물론 체력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남자들이 강한 사람, 강력한 사람, 여자를 패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성격 장애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어떤 그 사법연수생이 뭐 혼수가 적다고 자기 그 아내의 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었어요. 2, 3년 전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이혼을 당하고 사법연수원 판사가 못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판사 일망정 성격장애죠. 성격장애는 병원에 첫째 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고 성격장애 환자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서진 눈살롱에서 회칼로 사람을 혀를 떴다. 이런 사람들은 반사회성 성격이에요. 반사회성 성격 환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프로이드에 의하면 자아, 초자아, 이드라는 게 있는데 초자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사회성 성격은 의사들도 보기를 사실은 굉장히 꺼려하고요. 싫어합니다. 첫째 병원에 안 오고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와서 호소를 해서 하는 수가 많아요. 되게 부인들이 찾아오죠. 근데 그게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절대 정신과 의사가 뭐 빨리 헤어지라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가능하면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장래를 위해서 좀 참고 살아보면 안 되겠냐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런 사람하고 살아서 사실 희망이 없다는 것도 정신과 의사는 알지만 그 얘기가 입에까지 나오지만 그 얘기가 참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들 장래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미숙한 방어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렸고요. 신경증적인 방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5번에 116쪽에 억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압. 억압은 억제하고 다릅니다. 억제라는 건 내가 참아야지 화가 나도 이런 게 억제입니다. 화가 나도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게 억제라면 억압은 그런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가 뭐 참아야겠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게 무의식적으로 억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악몽을 꾸게 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혹은 계속 심장이 뛴다든지 말하자면 일종의 자율신경 기능이 항진된다든지 실조증에 빠지는 경우가 억제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요 가는 곳마다 상사하고 트러블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직장에 오래 못 다니죠. 그 사람은. 자기 밑에 부하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계속 전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사람은 잘할 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많든지 형에 대한 적개심이 많으니까 직장에서도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그 적개심이 억제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대인관계에서 충돌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신과에 온다면은 정신과 의사가 뭐 한 번에 만나서 상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병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다가 알려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잘 안 오죠. 병원에 그런 문제 가지고 뭐 자기 성격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직장에서 뭐 상사하고 대판 싸운 것은 그놈이 실제로 나빴고 그 뭐 부하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내가 한 대 때려준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사람 인생이 굉장히 헛돌 수가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이제 병원에 오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오는 수는 없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야 온다든지 단순히 잠을 못 잔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는 수가 많지, 어떤 대인관계에서 충돌 때문에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억압이에요. 그런 억압.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이제 반대로 억압이 일어나면 어떤 병들이 많이 오냐면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가슴이 뛴다든지 또 뭐 자주 설사를 한다든지 변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양 심한 경우 위궤양이 생긴다든지, 그걸 갖다 우리가 정신 신체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인 갈등이 있어서 신체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걸 갖다 정신 신체 질환 하는데,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내과에 다녔어요. 내과 다니니까 내과 의사가 일단 내과에 가면 무조건 검사하니까요. 가슴 사진 찍어보고 또 10년도 검사해보고요. 또 뭐 머리가 아프다니까 MRI도 찍고 다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내과에서 무슨 약을 주냐면 신경 안정제를 주죠. 소화제하고. 뭐 한 2, 3개월 먹으니까 깨끗이 좋아졌어요. 근데 다시 또 시작이 돼요. 그분 이제 그 가족 구조를 보면 그 연애 결혼을 해서 홀어머니 외아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지극히 사랑했죠. 캠퍼스 커플이니까 잘 지내는데 남편의 돈은 항상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애 낳는 기계고 빨래하는 세탁기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화가 쌓이죠. 점점. 그런 화가 쌓였을 때 표현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1상 속에 들어가서 이혼할 만큼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참고 살다 보니까 몸의 병이 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든지 그런 걸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자기가 아는 부분도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내가 화가 나서 이렇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연관을 안 지읍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심한 경우는 어떤 졸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공황장애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여러 가지 또 뭐 뇌파 검사까지 받고 그러니까 좀 의료 자체가 많은 부분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의사들도 그걸 갖다 방어 진료라고 하는데, 만약에 검사를 안 해줬을 때 나중에 소송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 중에 10,000명 중에 하나 어떤 위암이라든지 머리에 뇌에 종양이 있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가 책임져야죠. 말하자면. 근데 검사를 지나치게 권하는 의사도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안 하려고 하는 환자도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어떤 의사가 자꾸 검사만 하라고 한다, 뭐 의심이 되면 다른 병원에 가서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 상담을요. 내과든 애과든 뭐 소아과든 그냥 전적으로 검사하는 검사에만 의존한다면 차라리 검사실 직원이 하면 되지 의사가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투망식으로 모든 검사를 해서 뭐 거기서 알아내겠다 하는 건 그건 의사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정신신체질환인데, 심지어는 여기 이제 그 111쪽에 있는 병을 설명을 드렸는데, 두통이라든지 소화성 교양이라든지 심지어는 고혈압, 천식까지도 그런 그 정신신체질환에 들어갑니다. 왜 천식이 거기에 들어가냐면, 천식을 정신과 의사가 치료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식은 우리가 예를 들어 꽃가루라든지 어떤 말하자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진드기라든지 이런 물질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죠. 말하자면. 쉬운 살먹은 어떤 그 회사의 부사장이 사장이 되는 순간에 그 해부터 천식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적인 그 천식은 하나의 그 신음소리라고 봐요. 정신과적으로는. 말하자면 이제 사장이 되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차남으로서 디펜던트, 의존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장이라든지 대표이사가 다 해결할 때까지는 굉장히 유능한 부사장이고 부장이었는데, 사장이 돼서 회사를 끌고 나가야 될 상황이 되면 자꾸만 헛기침을 하고 천식이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천식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고혈압도 비슷한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한다든지 성격이 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병들은 말하자면 정신과하고 같이 치료를 하는 수가 의외로 합동치료는 훨씬 효과적이죠. 그렇게 하고 두통은 우리가 보통 머리가 아프면요,
뇌에 이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수가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머리에 이상이 있나 MRI부터 찍어봐야 되나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머리는요, 이 뼈가 0.8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속에 있고 여기에 또 물이 차 있고요. 여기에 뼈하고 뼈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이쪽이 멍이 드는 수가 많아요. 이쪽보다는 실제로는요. 여기에 뇌인데 뇌 자체는요, 신으로 꼬집어도 통증을 못 느끼는 부위입니다. 사실은요, 뇌 자체가. 간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경우는 이런 우리 얼굴에 근육이 약 400~500개 된다고 그럽니다. 근육이 이렇게 무슨 모집처럼. 그렇게 이 많은 혈관이 지나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도는 피 한 15%가 항상 머리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 밖으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또 근육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긴장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면은 어깨도 뻣뻣하고요. 목이 굉장히 뻣뻣할 수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자꾸 뒷머리도 아프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옆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런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런 때 혈관이 확장될 때 두통이 오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긴장성 두통 혹은 혈관성 두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한 두통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뇌에 물론 이제 말기에 가서 어떤 뇌의 암이 커져가지고 어느 부위를 누른다든지 했을 때는 다른 형태가 나타나죠. 아침에 막 토한다든지 일어나자마자 토하면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할머니, 대개 할아버지는 드물고요. 할머니들이 과거에는 뇌신이라는 약을 많이 먹었어요. 두통약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편두통이죠. 또는 편두통 이런 경우가 많고 한쪽이 아프기 때문에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통은 굉장히 흔한 병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두통을 한 번씩 거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하자면 두통을 한 번도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해도 진짜 좀 그런 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한 번도 난 두통도 없었고 그렇다 하면은 이런 두통도 결국은 이런 정신신체 질환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방어 기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런 억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몽도 꾸고 꿈도 꾼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다 꿉니까 안 꿉니까? 예? 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꿈이 뭐겠어요? 우리가 꿈을 안 꾼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의 꿈을 가져라든지. 꿈은 굉장히 중요하죠. 꿈은 우리가.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꿈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태몽이다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재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어떤 무의식의 갈등을 꿈을 통해서 발산한다 이런 학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꿈으로 해서 그러니까 꿈을 하나의 생명 연장의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한 학자도 이건 이제 새로운 학설인데 예를 들어서 이 꿈을 일으키는 센터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센터가 예를 들어 호흡 중추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다만 꿈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각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만 꿈에 대한 해석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뱀 꿈을 꾸면 기분이 나쁘다. 서양 사람들은 뱀 꿈을 꾸면 성적인 걸로 해석을 해요. 성적인 거. 어떤 성관계를 하고 싶다든지, 여자 생각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만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고요. 꿈은 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너무 복잡하게 꿈을 꾸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꿈은 우리가 갓난에는요. 약 80%가 수면 시간의 80%가 꿈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렘 수면인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Rapid Eye Movement.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수면이다. 그것은 실제로 뇌파를 찍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면
그 90분 간격으로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꿈을 꾸는 거고, 주로 새벽녘에 많이 꿔요, 우리가 꿈을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꾸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다만 본인은 안 꾼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꾸고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꿈자리가 더럽다, 뭐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오늘 외출을 안 해야겠다. 물론 경고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꿈은 하나의 생명 연장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무의식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기능이 있고, 뭐 꿈에 따라서 그런 통계도 있긴 있더군요. 뭐 돼지 꿈을 꾸고 사서 뭐 복권을 샀더니 뭐 형제했다더라. 근데 저는 돼지 꿈이 한 번도 안 꿔지니까 형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정신병적인 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한 방어가 있는데, 정신병적인 방어는 여기 보면 부정, 병적인 동일시, 뭐 투사 등등이 있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숙한 방어를 하고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한 방어를 쓰고 살아갈 때 결국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억제, 이타주의, 예상, 금욕주의, 승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억압하고 억제는 다르다고 그랬죠. 억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 동물이니까 여러분들도 늘상 경험하지만 홧김에 뭐 해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홧김에 사표 낸다든지, 홧김에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무슨 홧김에 서방질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서방질하고 100% 후회하죠. 최근에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독일의 30대 여성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뭐 4명 정도 남자하고 뭐 혼외 정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남자들이 뭐 떨고 있다 그러던데, 그게 아마 그 화를 못 참는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이요. 그게 그 나라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억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억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걱정할 정도로 높다 하는 게, 이혼해서 다시 재혼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정신과 오는 경우. 결국은 네 사람이 살게 되거든요. 과거의 남편, 과거의 아내가 사니까 항상 머릿속엔 비교를 하죠. 그렇게 하고, 항상 이상하니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여요, 나중에 보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 미혼 여성들이 많으니까 두 사람만 좋아서 그냥 결혼하는 건 올바르지 않고, 말하자면 여자 같으면 시집 쪽에, 남자 같으면 그 아내 될 사람 집에 가서 장인 장모 얼굴을 보시든지 살아가는 걸 보든지, 혹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살아가는 패턴을 한 번쯤 보면 남편의 20년 뒤, 30년 뒤에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결정하면 좋은데, 먼저 결정하고 나서 대부분 가니까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사실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잘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우선은 저는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학교 교육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떤 인간 교육이라든지 인격 교육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강의도 가서 해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모나 형제 간에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인간의 성장과 정신건강 123쪽에 있는데 보면, 일생에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좋은 부모라는 건 뭐 돈도 많고 학식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떤 자녀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때는 문제가 있죠. 어떤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은 아니죠. 그건 갖다가 이제 하나의 억제고 구속이죠. 몇 년 전에요, 어떤 그 아버지가 서울법대를 나오셨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거의 반강요를 했어요. 근데 자식은 문학을 지향하는 청년이었고, 자기는 소설가가 되고 싶고 글을 쓰고 싶은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도 강요하니까 하다 못해서 결국은 뭐 공부는 굉장히 잘했으니까요. 우리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서울법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1년 만에 자살했어요. 자기 아파트 지하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줬지만 나는 내 갈 길이 아니다. 결국은 자살했는데, 딸이 또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되면 아버지 인생도 망칠 뿐더러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물론 상대적이죠. 자식이라고 하면은 자기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만 쫓다 보면은 결국은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지죠. 어떤 자식한테 어떤 걸 강요하면 안 되죠. 저희 아들은 제가 밤에도 나가야 되고요. 입원실이 있으니까 거의 휴일이 없습니다. 산에 갈 때도 이 나이에 핸드폰을 들고 가서 또 받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의사를 뭐하러 하냐네, 자기는요. 오늘 의사 아들이니까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공대를 나와가지고 뭐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죠. 뭐 의사를 뭐 전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는 변호사 아들을 두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내 아들이 의대 갔었으면 하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본인이 뜻이 그러니까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조각을 하는데 그 나무가 아무리 훌륭한 나무라고 해도 엉터리 조각을 하게 되면 그 조각이 엉터리 작품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인간은 부모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최근에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거의 인생은 태어날 때 태어난 서열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굉장히 좀 비극적이고 재미가 없는 말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차나무로 태어났느냐, 삼나무로 태어났느냐, 장나무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가는 길이 약간 상당 부분 달라진다. 차남들은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차남이나 삼남은. 장남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권위를 존중하고 지배적인 성격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구조를 보세요. 대부분 장남이 승계해서 회사의 사장이나 이사가 말하자면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장남은 배제되잖아요. 차남들은 굉장히 그 권력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억하는 학자 중에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라든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하는 누구죠? 예, 그런 분이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황제 누가 있습니까? 예? 빌 게이츠도 장남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차남들이 도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장남들은 항상 좀 안주할 수가 있거든요. 무기력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장남들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지만은 미국에서 몇천 명을 조사한 통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전자 구조라든지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나는 어차피 희망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실 건 없어요. 그러대로 꾸준하게 노력하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 다시 방어 기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혹시 강의를 제가 연속하고 한 5분 정도 일찍 끝낼까 하니까 중간에 중요한 장소에 갔다 오실 분은 자유롭게 갔다 오셔도 됩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타주의가 있는데요. 이타주의는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죠. 이타주의. 내가 지하철에 올라오면서 1,000원을 줬다. 나는 이타주의를 했다. 근데 마음이 참 괴로웠다. 이건 이타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이타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타적인 행동, 남을 위하는 행동을 하고 그 안에서 지극히 희열을 느낄 때 우리가 이타주의라고, 진정한 이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유명한 수녀가 있었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레사 수녀 같은 분이라든지 살아있는 성녀라든지 우리나라도 이타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걸 하고 마음이 찝찝하다는 괴로우면은 그건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타주의의 탈을 쓴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문에 광고 크게 내고 사진 내고 내가 몇 천만 원 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워하겠죠. 야, 이번에 별 수 없이 말해. 나 정치자금 뜯겼어. 죽을 맛이야. 이렇게 하면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건 이타주의의 탈을 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타주의는 그런 뜻입니다.